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6시 반 알람이 울려 퍼집니다. 29살의 민수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세우며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소연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하고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침마다 아내의 잠든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소연의 긴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흘러내린 모습이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민수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양복을 입어요.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로 출근하는 길은 언제나 분주하지만 요즘 들어 특히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맡고 있는 마케팅 팀장 업무가 점점 늘어나면서 야근도 잦아졌죠. 하지만 민수는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소연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승진도 눈앞에 다가왔고 곧 과장 직급으로 올라갈 예정이라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소연은 민수가 나간 후 1시간 뒤에 일어나 간단히 화장을 하고 회사로 향합니다. 31살인 소연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회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업무 환경이 안정적이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라 만족스러운 직장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소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꼼꼼하고 신뢰받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죠.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맞벌이 부부로서 월 소득을 합치면 600만 원 정도 되는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주말이면 둘은 함께 이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장을 보곤 했습니다. 민수는 카트를 밀고 소연은 장보기 목록을 확인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가는 평범하고도 소소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소연이 좋아하는 딸기나 방울토마토를 고르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소소한 행복을 느꼈죠. 계산대에서 줄을 서며 다른 부부들을 보면 자신들도 저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했습니다. 가끔 주말에는 경기도 가평이나 강원도, 춘천 같은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민수는 올해 하반기쯤 아이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과도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고 둘 다 30을 넘긴 나이라 이제 슬슬 준비해도 좋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민수는 아이가 생기면 지금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텐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돈을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소연 역시 아이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싶다며 동의했죠. 둘은 이미 육아 관련 책들을 몇 권 구입해서 틈틈이 읽어보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면 소연이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주었고 민수는 퇴근길에 마트에서 과일이나 간식거리를 사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주말 계획을 세우는 시간들이 민수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소연도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곤 했죠. 둘은 주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가끔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고깃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했습니다. 소연은 민수가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고 민수 역시 소연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하고 무탈한 신혼생활이 계속될 줄만 알았던 민수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역시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을 보내며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소연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도 소연은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예전에는 민수가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주며 오늘 어땠는지 궁금해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아서 대화를 시도해도 소연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민수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소연도 회사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소연이 다니는 회사에서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수는 소연이 조금 예민해진 것도 이해할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더 세심하게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소연의 변화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회사 거래처에서 일하는 32살의 태훈이라는 남자와 업무상 만나게 되면서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태훈은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말솜씨도 좋아서 소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죠. 태우는 소연에게 관심을 보이며 자주 연락을 했어요. 업무가 끝난 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안부를 물어보고 소연의 하루 일과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그저 친근한 동료 정도로 생각했지만 태훈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수와는 다른 느낌의 설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훈은 소연에게 업무 관련 미팅이 있다며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소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업무 이야기보다는 개인적인 대화를 더 많이 나누었죠. 태훈은 소연에게 결혼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며 은근히 불만이 있는지 탐색했어요. 소연은 민수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요즘 좀 지루하다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어요. 소연은 민수에게는 회사 야근이나 동료들과의 모임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태훈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훈 역시 소연과의 만남을 즐겼고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흘렀죠. 카페에서 만나던 것이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는 것으로 발전했고 급기야는 모텔까지 가게 되었어요. 소연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태훈과 함께 있을 때의 짜릿함과 새로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의 일상은 너무 평범하고 예측 가능해서 재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반면 태훈과의 시간은 매 순간이 새롭고 자극적이었죠. 소연은 점점 더 태훈에게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말에도 소연은 태훈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민수에게는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고 하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훈과 함께 수원이나 인천 같은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죠. 두 사람은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며 사진도 찍었어요. 소연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민수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두려웠지만 동시에 쾌감도 느꼈습니다. 민수는 소연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울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요즘 소연이 좀 차갑다는 느낌은 받고 있었죠. 민수는 혹시 자신이 소연에게 소홀했나 하는 생각에 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소연의 마음은 이미 태훈에게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월요일 오후 2시 민수는 회사에서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팀원들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수정 작업을 반복하며 완벽한 발표를 위해 매진하고 있었어요.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민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과장 승진이 확실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회사 로비 접수처에서 민수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는 약속된 미팅이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혹시 급한 업무 관련 방문객일 수도 있다고 여겨 로비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민수는 오늘 만날 예정이 없던 거래처나 협력업체 사람이 갑자기 온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그 남자는 일어서며 자신이 태훈이라고 소개했어요. 민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태훈은 민수에게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민수는 바쁜 상황이었지만 멀리까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로비 한쪽 상담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태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소연 씨와 저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혼해 주십시오. 민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연과 사랑한다는 이 낯선 남자의 말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했지만 태훈은 이미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태훈이 꺼낸 것은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민수에게 보여주며 차례대로 사진들을 넘겨갔어요. 첫 번째 사진은 소연과 태훈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세 번째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 네 번째는 놀이공원에서 찍은 커플 사진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사진들이었어요. 모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소연이 태훈의 가슴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태훈이 소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는 모습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말라왔습니다. 당신보다 제가 소연 씨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태훈의 말은 조롱에 가까웠어요.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태우는 민수가 일어서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빨리 결정해서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가면서도 방금 있었던 일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태훈의 명함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민수는 동료들에게 몸이 좀 안 좋다며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상태로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해서 태훈이 보여준 사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소연의 환한 웃음. 태훈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모텔에서의 친밀한 장면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너무나 선명하고 현실적이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문을 열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들어와서 소연에게 다가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을 텐데 지금은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소연이 민수를 보고 일찍 왔다며 웃어 보였지만 민수에게는 그 웃음이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소연 앞에 앉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태훈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말입니다.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연은 금방 평소의 표정을 되찾으며 회사 거래처 직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했죠. 민수는 그 남자가 오늘 회사로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소연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왜 태훈이 민수의 회사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업무 관련해서 뭔가 잘못 전달된 것이 있었나 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민수는 소연의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더욱 화가 났지만 아직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훈이 보여준 사진들이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때 민수는 태훈이 보여준 사진 중 하나를 떠올렸어요. 소연이 입고 있던 옷이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와 쇼핑 간다며 입고 나갔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분홍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 조합이었는데 민수는 그날 소연이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간 것도 기억났어요. 그때는 친구들과 만나니까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수상했습니다. 민수가 지난주 토요일 어디에 갔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소연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강남역 근처에서 대학 동기들과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친구들과 만났는지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자. 소연은 민수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궁했습니다. 소연은 점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왜 이렇게 캐묻느냐고 되물었어요. 민수를 의심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며 서운하다고 했죠. 민수는 소연의 이런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웠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몰아붙이기는 어려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소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배신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태훈이 보여준 사진 속 소연의 표정은 민수가 본 적 없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을 때도 웃기는 했지만 그렇게 화나고 설레는 표정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회사에 나갔어요. 민수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바쁘다며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소연의 이런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민수에게 뽀뽀를 하고 나가거나 점심 뭘 먹을지 물어보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다정함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출근길에 민수는 태훈의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명함에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소연이 다니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혹시 태훈이 소연에게 억지로 접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사진 속 소연의 표정은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민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에 가지도 않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으면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수의 머릿속에는 태훈이 한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당신보다 제가 소연 씨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민수는 자신이 소연에게 부족한 남편이었나 하는 자책감도 들었어요.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에게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바람을 피우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서는 소연의 행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해 보니 강남 지역에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을 선택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탐정 사무소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방문했을 때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이 맞아주었어요. 이정수라고 소개한 그 탐정은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며 어떤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말하기가 부끄러웠지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탐정 이정수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불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민수는 조사 기간과 비용에 대해 문의했어요. 이정수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민수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지불했습니다. 이정수는 소연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요구했어요. 직장 주소와 퇴근 시간, 주말 활동 패턴 등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했고, 특히 태훈과 관련된 부분은 빠뜨리지 않고 설명했어요. 태훈이 다니는 회사 정보와 그가 보여준 사진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 민수는 평소보다 더욱 예민해졌어요. 소연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고, 퇴근 시간이나 주말 외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민수의 눈에는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특히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정수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어요. 소연이 평일 오후에 회사를 일찍 나와서 태훈과 만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둘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후 모텔로 향했다고 보고했어요. 이정수는 모텔 출입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했다며 민수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수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며칠 더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좀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수가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민수를 찾아왔어요. 그가 가져온 자료는 민수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평일 오후 거래처 회의를 가장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건물 CCTV였어요. 소연과 태훈이 손을 잡고 모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말 수원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온 증거였어요. 태훈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수원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낸 숙박 예약 내역까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예약자명은 태훈으로 되어 있었고 1박 2일 커플 패키지로 예약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그 주말에 소연이 대학 친구들과 강릉에 간다고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자료였어요. 태훈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나온 영상이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소연과 태훈이 키스하는 장면과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소연의 표정은 민수가 본 적 없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고, 태훈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사랑에 빠진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증거라고 확신했어요. 상간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위자료도 상당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자료들을 보면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탐정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모든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소연과 직접 대화를 나눌지 아니면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충격적인 증거들을 보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소연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소연은 계속해서 거짓말만 할 것이 뻔했거든요. 민수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강남 지역에는 여러 법무법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정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곳들을 찾아봤습니다. 후기와 성공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 박미경이 민수를 맞아주었어요. 박미경 변호사는 15년 넘게 가정사건을 전담해온 전문가였고, 특히 불륜으로 인한 이혼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민수는 안심이 되었어요. 박미경 변호사는 먼저 민수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태훈이 회사로 찾아와서 이혼해달라고 요구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탐정을 고용해 조사한 과정까지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박미경 변호사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며 사건의 핵심을 파악해 나갔어요. 민수가 탐정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박미경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먼저 모텔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질이 선명하고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법정 증거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연과 태훈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두 번째로 수원 여행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펜션 예약 내역과 태훈 차량의 이동 경로, 그리고 현지에서 촬영된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미경 변호사는 이런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예약이 태훈 명의로 되어 있고 커플 패키지였다는 점이 결정적이라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는 박미경 변호사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키스하는 장면과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박미경 변호사는 이런 영상이 있으면 상간소송에서도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고 단언했어요. 불륜 상대방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미경 변호사는 민수에게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 두 소송 모두에서 승소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확언했어요. 소연에게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고 태훈에게는 별도로 상간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박미경 변호사는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상간 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어요. 전체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위자료 규모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박미경 변호사는 민수와 소연의 소득 수준과 결혼 기간,
그리고 불륜의 정도를 고려할 때 소연에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태훈에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물론 최종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되지만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 수임료와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확인했어요. 총 비용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는데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미경 변호사는 민수에게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소연에 대한 애정이나 미련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배신당한 상처와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미경 변호사는 일주일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법무법인을 나서며 민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태훈이 민수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이혼을 요구했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민수 회사의 로비 직원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태훈이 보여준 사진들까지 일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어요. 강남 지역의 회사들은 서로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스캔들은 순식간에 업계 전체로 퍼져나가곤 했습니다. 소연이 다니는 회사에도 곧 소문이 도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점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훈과 소연이 업무상 자주 만났다는 것을 아는 동료들은 둘 사이에 수상한 점이 있었다며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둘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소연은 회사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동료들이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도 소연을 피하기 시작했죠. 회사 화장실에서 소연에 대한 험담이 오가는 소리를 직접 들을 때마다 소연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12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태훈이 다니는 회사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태훈이 거래처 직원의 남편을 직접 찾아가서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내부는 발칵 뒤집혔어요. 상사들은 태훈의 행동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죠. 태훈의 동료들은 그를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도 태훈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영업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회사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밖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소연과 태훈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될 때마다 새로운 소문이 생겨났어요.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일부 사람들에게 유포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소연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결국 회사 전체가 알게 되었죠. 태훈의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완전히 공개되면서 둘 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소연은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신뢰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회계 관련 업무는 정확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개인적인 문제로 신용을 잃은 소연에게는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분위기였어요. 태훈 역시 영업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이
태훈과의 만남을 꺼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계약 체결도 어려워졌어요. 특히 소연의 회사와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태훈의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 전체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죠. 결국 소연은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상사도 소연의 사직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빨리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2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떠나야 하는 현실이 소연에게는 절망적으로 다가왔어요. 태훈도 비슷한 시기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태훈은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영업팀장까지 올라왔는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종업계에서 태훈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어서 이직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둘 다 직장을 잃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은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끊어졌고, 태훈도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잃었어요. 갑작스럽게 수입이 없어지면서 생활비 마련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박미경 변호사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법정 절차는 민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이 들어갔지만 소연 측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았어요. 소연은 아직도 민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소연의 변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소연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민수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반박하기는 어려웠어요. 모텔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수원 여행 증거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불륜 사실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변호사는 일시적인 실수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민수는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했고, 소연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결정되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민수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소연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민수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었죠. 태훈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 역시 민수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태훈에게는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태훈 측에서는 소연과의 관계가 진실한 사랑이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기혼자와의 분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수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적정한 배상금이라고 결정했어요. 법정에서 승소한 민수였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함께 살았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여전히 어려웠어요. 특히 소연이 태훈과 함께 있을 때 보였던 행복한 표정들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웠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부족한 남편이었나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회사 동료들은 민수를 응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격려해 주었어요. 민수는 이혼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일에 몰두하면서 달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업무 성과도 좋아졌습니다. 한편 소연과 태훈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두 사람 모두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강남 지역의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불륜 스캔들이 널리 알려져 있었거든요. 특히 소연이 기혼자였다는 점과 태훈이 상대방 남편을 직접 찾아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업계에서
큰 충격을 주었어요. 소연은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격리 업무 경험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한두 곳에서는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신원 조회 과정에서 탈락하곤 했습니다. 결국 소연은 강남 지역을 벗어나 경기도 지역의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죠. 태훈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영업직이라는 특성상 대인 관계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불륜 스캔들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상태였어요. 몇몇 회사에서 면접 기회를 주었지만 모두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태우는 급여가 절반 수준인 작은 회사로 이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두 사람의 생활은 팍팍해졌습니다. 소연은 이전 급여의 3분의 2 수준밖에 받지 못했고 태훈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점점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갔어요. 소연은 태훈이 성급하게 민수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처리했다면 이렇게 큰 파장이 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훈 역시 소연이 결혼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시작한 자신을 자책했지만 동시에 소연에 대한 원망도 키워갔습니다. 민수는 이혼이 확정된 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소연과의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법정에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승진도 예정대로 이루어졌어요. 민수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